현재 한국 제품을 광적으로 좋아해서 한국만 오면 한국 제품 모든 걸 쓸어 간다는 관광객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심지어 본인들 본국으로 돌아가 한국 제품을 팔아서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 제품을 팔면서 뒤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나쁜 사건들도 많이 발생하고 있다는데요. 한국 제품이 도대체 왜 인기가 있는 건지, 과연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지금 바로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밀러예요. 저는 영국 BBC의 아시아 지역 담당 특파원으로 일하고 있죠. 31살의 평범한 영국 여성이지만 동아시아에 대한 제 관심은 그 누구보다 특별해요. 옥스포드 대학에서 동아시아학을 전공했고 졸업 후에는 한국에서 2년간 영어 강사로 일했던 경험도 있어요. 런던 노팅힐의 작은 북카페를 운영하시는 부모님 밑에서 자란 저는 어린 시절부터 아시아 문화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아버지는 젊은 시절 영국 외교관으로 일하시면서 도쿄와 서울에서 근무하셨던 경험이 있으셨죠. 매일 저녁 식사 시간이면 아버지는 동양의 신비로운 이야기들을 들려주셨어요. 일본의 선술집에서 만난 재미있는 사람들 이야기부터 한국의 포장마차에서 먹었던 맛있는 분식 이야기까지. 그 이야기들은 어린 제 상상력을 자극하기에 충분했죠. 특히 아버지가 들려주신 한국의 이야기들은 마치 동화처럼 신비롭고 매력적이었어요. 한강 둔치를 따라 자전거를 타며 보았던 아름다운 석양, 남산타워에서 내려다본 서울의 야경, 그리고 시장에서 만난 정겨운 사람들. 아버지의 추억 속 한국은 언제나 따뜻하고 활기찼죠. 그래서 대학에서 전공을 선택할 때도 자연스럽게 동아시아학을 선택하게 됐어요. 대학 시절 저는 한국어와 일본어를 공부하며 아시아의 현대 문화를 연구했어요. 특히 한류가 아시아 전역에 미치는 영향력에 깊은 관심을 가졌죠. 졸업 논문도 아시아에서의 한류 현상과 문화적 교류라는 주제로 썼어요. 그때만 해도 제가 직접 이 현상을 취재하게 될 줄은 몰랐죠. 지금도 생생히 기억나요. 졸업 후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을,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느껴지는 정갈하고 세련된 분위기, 지하철과 버스가 체계적으로 운영되는 모습, 그리고 도시 곳곳에서 느껴지는 첨단 기술의 향기까지. 모든 것이 신기하고 매력적이었어요. 영어 강사로 일하면서 만난 한국 사람들은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학생들의 순수한 열정, 동료 선생님들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이웃들의 정겨운 인사까지.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저는 단순히 언어를 가르치는 것을 넘어서 진정한 문화 교류를 경험했죠. 주말이면 한국 친구들과 함께 김치 담그기에 도전하고 찜질방에서 때를 밀고 노래방에서 케이팝을 따라 부르며 한국의 일상을 온몸으로 체험했어요. 특히 한국의 화장품과 음식 문화는 저를 완전히 사로잡았죠. 지금도 제 파우치에는 한국 화장품들이 가득하고 주방에는 고추장과 김치가 항상 준비되어 있답니다. 한국에서의 인연은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그래서인지 BBC 입사 면접에서도 한국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면접관들은 제가 들려주는 한국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보였고 아시아 문화에 대한 제 진정성을 높이 평가해 주셨어요. BBC 특파원이 된 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한국과 관련된 소식들을 전해왔어요. K-팝의 세계적인 성공부터 한국 영화의 아카데미 수상까지 한국 문화의 세계화 과정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특파원 중 한 명이죠. 그래서 이번 태국발 특종도 제가 맡게 된 것 같아요. 방콕에 오기 전날 편집장님이 저를 부르셨어요. 소피아, 태국에서 특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내가 한국에서 살았던 경험이 이번 취재에 큰 도움이 될 거야. 편집장님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왠지 모를 설렘을 느꼈죠. 마치 오래된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 같은 그런 설렘이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이었어요. 후덥지근한 방콕의 공기가 저를 반겼죠. 공항 면세점을 지나며 눈에 띈 것은 텅 비어있는 한국 화장품 매장들이었어요. 평소라면 관광객들로 북적여야 할 매장들이 검은 천으로 가려져 있었죠. 한글로 된 간판들이 보이긴 했지만 대부분 클로스 사인이 붙어 있었어요. 택시를 타고 시내로 향하는 길,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밤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어요. 화려한 네온 사인들과 맛있는 음식 냄새, 그리고 거리를 가득 메운 사람들. 하지만 뭔가가 달랐어요. 예전 방문했을 때 거리 곳곳에서 보였던 한국 브랜드의 간판들이 대부분 사라져 있었거든요. 특히 시안광장 근처의 대형 한국 화장품 매장은 완전히 문을 닫은 상태였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이곳은 한국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하는데 지금은 마치 버려진 건물처럼 보였죠. 호기심에 택시기사님께 물어봤어요. 아저씨, 이 근처에 한국 가게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다들 어디로 간 거예요? 그러자 기사님은 백미러로 저를 한번 쳐다보시더니 긴 한숨을 내쉬셨어요. 한 달 전까지만 해도 이곳은 완전히 달랐어요. 특히 주말이면 한국 제품을 사려는 사람들로 거리가 꽉 찼었죠. 우리 딸도 매일 한국 화장품 매장에 들르곤 했는데 이제는 다 사라졌네요. 기사님의 목소리에는 왠지 모를 아쉬움이 묻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해서 짐을 풀며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경제 문제를 넘어선 특별한 이야기가 될 거라고 직감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방콕의 야경을 바라보며 내일부터 시작될 본격적인 취재를 생각하니 가슴이 뛰었죠. 잠들기 전 노트북을 열어 오늘 본 것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태국에서 사라져가는 한국의 흔적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내일은 이른 아침부터 방콕 시내를 누비며 취재를 시작해야겠어요. 분명 이 이야기 속에는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특별한 무언가가 있을 테니까요. 호텔에서의 첫 아침은 예상보다 일찍 시작됐어요. 습관처럼 한국 스킨케어 제품을 찾으려다가 문득 깨달았죠. 아, 이제 이곳에서는 이런 물건들을 구하기 힘들어졌구나. 이상하게도 이 작은 깨달음이 마음 한켠을 울리더라고요. 아침 식사를 하며 오늘의 취재 계획을 세웠어요. 시암광장부터 시작해서 아속, 터미널 21, 그리고 엠커티어까지 방콕의 주요 상권을 모두 돌아보기로 했죠. 특히 한국 브랜드 매장이 밀집해 있던 지역들을 중심으로요. 현지 가이드를 해주기로 한 수안나는 제가 예전에 한국에서 영어를 가르쳤던 학생의 소개로 만났어요. 첫 번째로 찾아간 곳은 시암광장이었어요. 수안나의 말에 따르면 이곳은 한때 리틀 코리아라고 불렸대요. 언니, 여기가 제일 유명했던 한국 화장품 매장이에요. 문을 열기도 전에 줄이 길게 늘어섰었죠. 특히 새로운 쿠션이나 립스틱이 출시되는 날이면 아침부터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한국 아이돌들이 쓴다는 제품은 출시되자마자 완판됐었죠. 걷다가 우연히 한 중년 여성을 만났어요. 파란색 원피스를 입은 그녀는 이곳에서 10년 넘게 한국 화장품 매장을 운영했던 분이었죠. 처음에는 한국 화장품을 파는 게 모험이었어요. 다들 왜 비싼 한국 제품을 파냐고 했죠. 하지만 우리 딸이 한국 드라마를 보더니 꼭 한번 팔아보자고 하더라고요. 그녀는 잠시 멈추고 한숨을 쉬었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입소문이 나면서 손님이 하나둘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특히 젊은 여성들이 한국 연예인들의 사진을 들고 와서 저도 이렇게 되고 싶어요 라고 말하곤 했죠. 매장이 잘 될 때는 하루에 손님이 수백 명씩 왔었는데 그녀의 목소리에서 그때의 활기찬 모습이 그려지는 것 같았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수안나가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다며 저를 이끌었어요. 한적한 골목 안쪽에 있는 작은 한식당이었죠. 이곳은 제가 처음 김치찌개를 먹어본 곳이에요. 그때의 맛을 잊을 수가 없어요. 매콤하고 얼큰한 국물 맛에 깜짝 놀랐는데 이상하게 자꾸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다 한국 음식의 매력에 푹 빠져버렸죠. 가게 주인인 할머니는 20년 전 태국으로 시집온 한국 분이셨어요. 처음에는 우리 음식이 태국 사람들 입맛에 안 맞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의외로 잘 받아들이더라고요. 특히 김치는 이제는 태국 가정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 반찬이 됐잖아요. 할머니는 쓸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요즘은 재료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고춧가루도 없고 무는 가격이 3배나 올랐고 오후에는 터미널 21로 향했어요. 이곳은 특히 한국 패션 브랜드들이 많았던 곳이에요. 4층 전체가 K 패션존이었다고 하는데 지금은 대부분의 매장이 비어 있었어요. 한 매장 직원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죠. 사실 지금 진열된 제품들 대부분이 2, 3개월 전 물건들이에요. 새 상품이 들어오지 않은 지 오래됐어요. 태국 세관이 한국 제품들의 통관을 까다롭게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녀에게 물었어요. 그럼 손님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녀는 슬픈 눈으로 대답했어요. 대부분 실망하고 돌아가세요. 특히 단골 손님들이 안타까워요. 어떤 분들은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르니까 남은 재고라도 다 사가야겠다고 하시기도 해요. 엠커티어에서는 더 충격적인 광경을 만났어요. 이곳은 방콕의 고급 쇼핑몰인데 특히 프리미엄 한국 브랜드들이 많았대요. 전체 층의 모습이 마치 고스트타운 같았어요. 한 보안 요원은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예전에는 2층에서 근무하는 게 제일 바빴어요. 한국 연예인들도 자주 왔었고 팬미팅도 많이 열렸죠. 지금은 너무 조용해요. 해가 저물어갈 무렵 마지막으로 방콕의 한 대학가를 찾았어요. 이곳은 특히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한국 분식점들이 많았대요.
K-팝 음악을 크게 틀어놓고 떡볶이와 치즈볼을 먹으며 수다 떨던 학생들로 가득했던 거리. 지금은 한산하기 그지없었죠. 작은 카페에서 만난 대학생들은 한국어학과 학생들이었어요. 그들의 이야기는 제 마음을 더욱 무겁게 했죠. 저희는 한국 문화로 성장했어요. 어릴 때부터 K-팝을 들으며 춤을 췄고 한국 드라마를 보며 한국어를 배웠죠. 화장품도 한국 제품만 고집했고요. 그게 단순히 소비가 아니라 저희의 정체성이었거든요. 한 학생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을 이어갔어요. 졸업하면 한국 기업에 취직하고 싶었어요. 그게 제 꿈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 꿈도 점점 흐려지는 것 같아요.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번 취재가 단순한 물건이 사라진 이야기가 아니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제 마음속에는 더 많은 질문들이 피어났어요. 이것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문화적 의미가 있는 걸까요?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일상에 이토록 깊이 스며들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갑자기 사라진다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에 마주친 작은 편의점에서 마지막 남은 신라면을 보며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만든 것들이 국경을 넘어 누군가의 일상이 되고 그것이 다시 사라져가는 모습. 이것은 단순한 무역 문제가 아닌 현대 사회의 문화적 단절을 보여주는 상징 같았어요. 오늘 하루 동안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저는 이 취재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내일은 더 깊이 파고들어야겠어요. 이 현상의 근본적인 원인과 그것이 우리 사회에 던지는 메시지를. 분명 그 속에는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소중한 진실이 있을 테니까요. 며칠간의 취재를 하면서 저는 더 깊은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를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바로 가짜 한국 제품의 범람이었죠. 처음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은 방콕의 한 재래시장을 둘러보다가였어요. 소피아 씨, 이것 좀 보세요. 수안나가 제 팔을 잡아 끌었어요. 작은 가게 앞이었는데 한글로 쓰여진 간판이 눈에 띄었죠.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한글은 맞는데 뜻이 전혀 통하지 않았거든요. 마치 구글 번역기를 잘못 사용한 것처럼요. 그때 마침 지나가던 한 여성이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그녀의 이름은 수파폰 태국 소비자보호단체에서 일하는 분이었죠. 요즘 이런 가게들이 너무 많아졌어요. 한국 제품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속이는 거죠. 특히 화장품이랑 식품이 심각해요. 수파폰 씨의 사무실로 가보니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져 있었어요. 진열장 가득 가짜 한국 제품들이 있었죠. 한국의 유명 화장품 브랜드를 그대로 베낀 듯한 패키지, 한글처럼 보이는 글자를 아무렇게나 써넣은 과자 봉지, 심지어는 한국 연예인의 사진을 무단으로 사용한 제품들까지. 가장 위험한 건 바로 이거예요. 수파폰 씨가 투명한 소주병 하나를 꺼내 보여줬어요. 얼핏 보면 한국의 유명 소주 브랜드와 똑같아 보였지만 자세히 보니 로고와 글씨체가 미묘하게 달랐죠. 이런 가짜 술들이 요즘 많이 퍼지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영향으로 소주 인기가 급상승하면서 생긴 현상이죠. 문제는 이런 제품들이 안전성 검사를 제대로 받지 않았다는 거예요. 취재를 더 진행하면서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어요. 바로 리셀러 시장의 존재였죠. 한국행 비자를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대량으로 제품을 구입해 태국으로 들여와 비싼 가격에 되파는 일이 늘어난 거예요. 방콕의 한 쇼핑몰 지하에서 만난 리셀러 피차이 씨의 이야기가 특히 기억에 남아요. 한국에 입국 심사가 강화되면서 저같이 한국에 친척이나 지인이 있는 사람들은 오히려 기회가 생겼어요.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가서 캐리어 가득 물건을 사와요. SNS로 판매하는데 관세와 운송비를 포함해도 충분히 남는 장사예요. 하지만 이런 리셀러들도 최근에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태국 세관이 개인 여행객의 물품 반입을 더욱 엄격하게 단속하기 시작했기 때문이죠. 수완나품 공항의 한 세관 직원은 익명을 요청하며 이야기해 주었어요. 요즘은 한국발 비행기가 도착하면 특별 검사를 실시해요. 개인 사용 목적을 넘어서는 물량이 적발되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죠. 특히 화장품이나 식품류는 더욱 엄격하게 검사합니다. 놀라운 건 이런 단속이 강화됐는데도 밀반입을 시도하는 사례가 줄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공항에서 목격한 한 장면은 충격적이었어요. 30대로 보이는 한 여성이 세관 검사대에서 울먹이며 설명하는 모습이었죠. 화장품 케이스는 새 제품이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만 리필했다고 주장했지만 같은 제품이 5개나 있었거든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암시장은 계속 커져가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을 구하지 못하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쌓이면서 가격이 비싸더라도 구매하려는 수요가 줄지 않았기 때문이죠. 방콕의 유명 온라인 쇼핑몰 운영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상적인 유통 경로로는 한국 제품을 구하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 가격이 두세 배씩 올라도 사람들이 구매하죠. 한번 한국 다녀오면 여행 경비는 뽑고도 남는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돌 정도예요. 이런 현상은 단순한 경제적 문제를 넘어서 태국 사회의 깊은 고민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국 제품에 대한 맹목적인 신뢰가 위조품 시장을 키우고 암시장을 형성하게 만든 거죠. 그리고 이런 상황이 지속될수록 소비자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태국의 젊은이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SNS상의 작은 목소리였지만 점차 거리로 나와 실제 시위로 이어졌죠. 방콕 시내 중심가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청년들이 모여 한국과의 관계 회복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는 한국을 사랑합니다. 우리나라가 한국과 다시 좋은 관계를 맺었으면 좋겠어요. 20대 대학생 수리아의 말에는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그녀는 시위를 주도하는 학생단체 K컬처 포피스의 대표였죠. 시위 현장에는 다양한 플래카드가 눈에 띄었어요. 한때관계 회복하자, 우리는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스탑 더 헤이트, 스타트 더 럽 등의 문구들이 한글과 태국어로 쓰여 있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젊은이들이 들고 있는 피켓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애용하던 한국 제품들의 빈 용기나 포장지를 피켓에 붙여 놓았더라고요. 마치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표현하는 것 같았죠. 첼린나완 총리 관저 앞에서 열린 시위에는 1000명이 넘는 젊은이들이 모였어요. 그들은 단순히 소비자로서가 아니라 문화적 교류의 단절을 걱정하는 시민으로서 목소리를 내고 있었죠. 시위대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26세의 판이사는 절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정부는 이것이 단순한 쇼핑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해요. 한국과의 관계 악화는 우리 청년들의 미래까지 위협하고 있어요. 한국 기업들이 태국을 떠나면서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고 문화교류가 끊기면서 우리의 시야도 좁아지고 있죠. 시위 현장에서는 K-팝 음악이 흘러나왔고 일부 참가자들은 한복을 입고 나오기도 했어요. 그들은 한국 문화에 대한 사랑과 존중을 평화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젊은이들의 목소리가 실제 정책 변화로 이어질지는 아직 미지수예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들의 시위가 한때 관계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단순한 소비자가 아닌 미래를 이끌어갈 주역들이니까요.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어요. 이것은 단순한 물건의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한 나라의 문화가 다른 나라 사람들의 삶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 수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주는 리빙 히스터리였던 거죠. 이제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해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서 이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잘 전달하고 싶거든요. 아마도 이것이 제가 BBC 특파원으로서 전하게 될 가장 의미 있는 리포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방콕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좀 더 큰 그림을 보기 위해 현지 전문가들을 만나기로 했어요. 방콕 정치경제대학의 세미나실에서 열린 전문가 좌담회는 무거운 분위기로 시작됐어요. 동남아시아 국제관계 전문가들이 모여 한때 관계의 현재와 미래를 논하는 자리였죠. 위라서 교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말문을 열었어요. 현재 상황에서 양국 관계의 즉각적인 회복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초기의 입국 심사 강화는 단순한 행정적 조치였지만 이후 발생한 반한 감정과 여러 사건들이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들었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태국 상공회의소의 분석과 탄나 박사의 의견이었어요. 지금 태국의 젊은 층이 보여주는 움직임은 매우 고무적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한국 제품을 소비하는 것을 넘어서 한국의 발전 모델과 문화적 가치를 배우고 싶어 하거든요. 이런 진정성 있는 문화 교류의 열망은 결국 양국 관계 회복의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좌담회가 끝난 후 저는 방콕 시내 곳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로 했어요. 이제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이더라고요. 빈 매장들과 닫힌 간판들 너머에 있는 이야기들이 보이기 시작했거든요. 시안 파라곤 앞에서 만난 대학생 타나폰의 말이 특히 기억에 남아요. 매일 아침 한국 유산균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했어요. 점심은 한국 라면, 저녁엔 친구들과 한국 식당에 가고 했죠. 주말이면 한국 화장품을 사러 이곳 시암으로 왔고요. 그게 저희의 일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모든 것이 변해버렸죠. 방콕의 한 카페에 들어갔는데 우연히 재미있는 광경을 목격했어요. 직원들이 몰래 한국 화장품을 서로 나눠 쓰고 있더라고요.
한 직원이 저를 발견하고는 당황한 듯 했지만 제가 BBC 특파원이라고 하자 오히려 반가워하며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저희끼리 소소한 비밀이에요. 얼마 남지 않은 한국 화장품을 조금씩 나눠 쓰고 있거든요. 마치 보물처럼요. 한국 제품들이 다시 들어올 때까지만이라도 이렇게라도 써보려고 해요. 그들의 모습에서 한국 문화에 대한 진정한 애정이 느껴졌어요. 저녁에는 한국어학과 학생들이 모이는 스터디 카페를 찾았어요. 그들은 매주 이곳에서 모여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연구한다고 해요. 스터디 그룹의 리더인 차단은 희망찬 목소리로 말했어요. 저희는 매주 모여서 한국어를 공부하고 한국 문화를 연구해요. 비록 지금은 어려운 시기지만 이런 노력들이 쌓이면 언젠가는 다시 좋은 관계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방콕의 거리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줬어요. 한국 음식점들이 문을 닫은 자리에 새로운 가게들이 들어서고 있었지만 묘하게도 그 가게들은 여전히 한국적인 감성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태국식 치킨집인데 한국 치킨집 스타일을 차용한다든가 현지 카페인데 한국 카페 분위기를 내고 있다든가. 다음날 아침 마지막 인터뷰를 위해 방콕 대학의 문화연구소를 찾았어요. 소장인 차이와 교수는 이렇게 분석했어요. 이 시위는 단순히 한국 제품을 구하지 못해서 생긴 불만의 표출이 아닙니다. 이는 젊은 세대가 추구하는 가치관과 미래상이 기성세대와 충돌하는 지점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들에게 한국은 단순한 외국이 아니라 하나의 롤모델이자 꿈의 대상이었습니다. 퇴근길에 들른 작은 편의점에서 우연히 재미있는 장면을 목격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진열대 앞에서 한참을 서성이시더니 직원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한국 라면 아직도 없나요? 직원이 고개를 저으며 미안해하자 할머니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셨어요. 우리 손주가 한국 라면만 먹으려고 해서 말이야. 매일 찾아와도 없다고만 하니. 할머니의 말씀에 저도 모르게 코끝이 찡해졌어요. 문화적 단절이 세대를 넘어 이렇게 일상적인 곳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마음에 와닿았거든요. 공항으로 향하는 길, 택시기사님과 나눈 대화도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한국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특히 의료 드라마요. 한국의 발전된 의료 시스템을 보면서 우리나라도 저렇게 되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제 딸도 의대생인데 한국의 의료 기술을 배우고 싶어 해요. 수완나품 공항에 도착해서 마지막 취재 노트를 정리하는데 출국장 한켠에서 작은 소동이 벌어졌어요. 한 승무원이 면세점에서 마지막 남은 한국 화장품을 사려고 하는 모습이었죠. 이제 구하기 힘들어서 있을 때 사두려고요. 이런 모든 순간들이 제게는 특별한 의미로 다가왔어요. 2개월간의 취재를 마무리하며 저는 이 사태가 단순한 외교적 마찰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이는 글로벌화된 현대 사회에서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끊어졌을 때 어떤 파장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였어요.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공항 카페에 들렀어요. 그때 옆자리에서 들려온 대화가 제 귀를 사로잡았죠. 한국이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실수했다는 걸 알아요. 젊은 직원의 말에는 관계 회복을 바라는 태국 젊은이들의 진심 어린 바람이 담겨 있었어요. 런던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취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곱씹어 봤어요. 문화적 교류는 단순한 상품의 거래가 아닌 사람과 사람 사이의 깊은 이해와 공감을 만들어내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화해는 우리 시대의 중요한 과제가 아닐까 싶었어요. BBC 본사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한 일은 편집장님과의 미팅이었어요. 소피아, 이번 취재는 단순한 뉴스거리를 넘어선 것 같아요.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현상을 포착한 것 같은데요. 편집장님의 말씀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아요. 이것은 단순한 한때 관계 이야기가 아니에요. 세계화 시대의 문화적 교류가 가진 힘과 그 책임에 대한 이야기죠. 우리가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할 때, 그리고 그렇지 못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여주는. 이제 저는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할지 고민하고 있어요. 단순한 사건 보도를 넘어서 우리 시대의 중요한 문화적 현상으로서 이 이야기가 가진 의미를 잘 전달하고 싶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제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던 경험이 이번 취재에 큰 도움이 됐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를 직접 경험하고 이해했던 그 시간이 있었기에 태국 사람들의 마음도 더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취재 후기를 쓰면서 저는 이렇게 마무리했어요. 한때 관계의 회복은 분명 시간이 걸릴 것이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양국의 젊은이들이 보여준 서로에 대한 이해와 존중의 마음은 결코 잊히지 않을 것이다. 어쩌면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의 문화교류가 아닐까
상처는 곧 치유될 것이고 그때 양국의 관계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이제 제 다음 임무는 이 이야기를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문화적 교류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일상을 얼마나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그리고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마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말이에요. 런던으로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난 지금 제 책상 위에는 태국에서 가져온 작은 기념품들이 놓여 있어요. 비어있는 한국 화장품 용기, 마지막 남은 신라면 한 봉지, 그리고 젊은이들의 시위 현장에서 주었던 플래카드 조각. 이 물건들을 볼 때마다 방콕에서의 시간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특히 인상적인 건 제가 쓴 기사가 예상보다 훨씬 큰 반향을 일으켰다는 거예요. BBC 본사에서는 이 기사를 특별 다큐멘터리로 제작하자는 제안이 들어왔고 세계 각지의 언론사들도 후속 취재를 요청해 왔어요. 문화적 단절이 한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전 세계가 주목하기 시작한 거죠. 어제는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강 요청이 왔어요. 현대 사회에서의 문화적 교류의 의미라는 주제로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아요. 제가 한국에서 영어 강사로 일했던 경험, 그리고 이번 태국 취재 경험을 바탕으로 젊은 학생들과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문화는 어떤 의미일까? 단순히 소비하는 제품이나 즐기는 콘텐츠를 넘어서 문화는 우리의 정체성을 형성하고 꿈을 키우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태국의 젊은이들이 한국 문화를 통해 꿈꾸었던 것처럼요. 오늘 아침에는 태국 현지 기자로부터 반가운 소식을 들었어요. 양국 정부가 드디어 대화의 물꼬를 텄다고 해요. 아직 구체적인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특히 반가웠던 건 양국의 청년 단체들이 온라인 문화교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는 소식이었어요. 제 기사를 읽은 한 독자가 보내온 편지도 기억에 남아요. 당신의 기사를 읽고 울었어요. 문화란 것이 우리의 일상에 얼마나 깊이 스며들어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사라졌을 때 우리가 얼마나 큰 상실감을 느끼는지 잘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희망도 보였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마음이 아직 살아있다는 것을. 이제 저는 새로운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어요. 아시아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화적 교류의 현장을 취재하는 시리즈를 기획 중이에요. 한국과 일본, 중국과 대만, 그리고 동남아시아 각국. 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화적 충돌과 화해의 순간들을 담아내고 싶어요. 우리는 점점 더 서로 가까워지는 세상에 살고 있어요. 하지만 동시에 작은 오해나 갈등이 순식간에 큰 상처가 되기도 하죠. 그래서 더욱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자세, 그리고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이요. 이번 취재는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경험 중 하나가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진정한 의미의 특파원이 되었다는 걸 느껴요. 단순히 사건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인간의 이야기, 문화의 이야기를 전하는 사람으로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이고 싶어요. 문화는 결코 일방통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로에게 배우고 서로를 통해 성장해요. 그 과정에서 생기는 갈등과 아픔도 결국은 더 깊은 이해와 존중으로 이어질 거예요. 태국과 한국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잖아요. 이제 저는 다음 취재를 준비하며 이번 경험을 통해 배운 것들을 잊지 않으려 해요. 문화는 우리를 연결하는 다리이자 서로를 이해하는 창이니까요. 그리고 그 다리가 무너지지 않도록, 그 창이 흐려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노력해야겠죠. 지금까지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한국 제품이 이렇게 사랑받고 있다는 게 너무나 신기한데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연 스토리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